여러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 북한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되는 김일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북한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그가 과연 당시 북한 인민의 지지를 받는 유능한 지도자 혹은 항일 독립투쟁의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국내에서 전혀 지지받지 못하던 김일성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김일성의 행적을 보면 해방 이후 북한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갖춘 항일투쟁의 영웅이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김일성의 주무대였던 만주로 한번 가보실까요? 김일성은 어릴 적 대부분의 삶을 만주에서 보냈는데요. 1926년 김일성이 14살 때 항일 독립운동가인 아버지 김영직이 죽자 그때부터 만주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1927년 김일성은 중국 지린성으로 가서 중학교를 다니며 마르크스주의자인 루신의 제자 샹위에를 통해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접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산주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김일성의 기반이 되는 커리어는 1931년 21살 때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하며 시작되는데요. 동북항일연군은 1931년 9월 만주 사변 이후 만주에서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에서 만든 조직으로 중국인과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업적을 과장하여 신격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조선 독립을 위해 항일무장투쟁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1936년부터 김일성이 소속되어 활동했던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유격부대를 통합한 군대였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 산하 조직이었고 창립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만주적화를 위한 무장투쟁이었지 조선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의 거리가 멀어서 실질적으로는 당시 소련이 각 국가의 공산주의 혁명을 지도하기 위한 국제적 조직이었던 코민텔은 극동지휘부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국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중국과 소련의 이익을 위한 항일투쟁을 한 것이 명확한 것이죠. 김일성은 1936년부터 1940년까지 동북항일연군으로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1940년 일본 관동군의 대대적인 토벌로 동북항일연군의 다수 지휘관이 죽고 병사들이 투항하자 1940년 부하 몇 명을 이끌고 소련으로 주랭랑쳐 망명하게 됩니다. 1940년 소련에 망명한 후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행적에서 보면 이제 김일성이 어떤 인물인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과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소련에서 가까스로 신원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2년 스탈린이 하바로프스크 인근 벼츠코의 마을에 동북항일연군 망명자들을 수용하는 88여단 창설을 명령하자 88여단의 1대대 대대장이 되어 해방 때까지 소련의 비밀 첩보요원으로 만주 등 국경지역 침투와 정보 수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김일성은 이때부터 소련의 말 잘 듣는 아이로 길러진 것이죠. 그리고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될 때까지 조선인들이 독립을 위해 피 튀기게 싸웠던 가장 중요한 항일투쟁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소련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조선의 독립과는 무관하게 소련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활동한 것입니다. 그러면 스탈린은 왜 하필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발탁했을까요? 이미 국내에서 상당한 지지와 조직을 가진 박헌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박헌영은 해방 전 국내에서 수십 년간 조선 공산당과 조선공산청년동맹을 만들어 공산주의자로서 항일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에 비해 김일성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있지 않았고 지도자로서의 경력도 일천하기 짝이 없었죠. 김일성의 수하였던 자들이 나중에 증언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여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 증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활동 시절 김일성은 일제가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되면 중국 안도연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장정도를 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련의 88여단에서 활동할 때에는 해방 후 국내에 돌아가는 것보다 소련군에서 복무하면서 소련군의 장군이 되는 것을 원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한 일화에 따르면 해방 당시 김일성은 오랜 외국 생활 탓에 한국말에 서툴러 더듬거렸고 대중들은 김일성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니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은 박헌영을 제치고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스탈린과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관계가 깊은데요. 박헌영과 달리 김일성은 거의 모든 활동을 만주에 있는 중국과 소련 조직에서 했기 때문에 국내에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스탈린에게는 매력적이었던 것이죠. 스탈린에게는 국내에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어 본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945년 9월 북한의 지도자 선정 과정에서 김일성은 스탈린의 심층 면접을 거쳐 발탁되는데 여기에서 김일성이 소련 망명 후 88여단에서 비밀정보원으로서 동료 빨치산들을 감시하고 상부에 보고하며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던 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88여단 비밀정보원으로서 김일성은 동료들을 감시하여 상관인 극동전선군 정찰국장 나움 소르킨과
극동전 성군 사령관 막심 프루카예프에게 보고하는 일을 했는데요. NKVD와 극동군 사령부는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로 스탈린에게 강하게 추천했고, 스탈린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층 면접을 통해 김일성을 지도자로 내정하게 됩니다. 소련에 망명하여 소련군 지휘를 받으며 비밀 첩보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큰 도움이 된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거의 무혈입성급으로 북한 지도자가 되는 별의 순간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김일성을 왜 신격화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한 소련의 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해 신격화되어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소련의 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소련 말을 잘 듣는 김일성을 지도자로 앉혀야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은 국내에 어필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 내에서 소련 군정은 김일성을 통한 지배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경력이 미천한 김일성을 신격화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소련의 군정은 김일성을 잘 다듬고 포장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부각시키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보천보 전투의 업적을 과장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본인도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국내에서의 경력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까 조바심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지도자로 발탁된 김일성은 경력을 꾸미고자 소련 군정 정치사령관 니콜라이 레베데프를 찾았다. 자신의 빨치산 부대도 일본과의 해방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사는 바꿀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당시 KGB 장교 레오니드 바시는 그의 회고에서 우리는 김일성을 무에서 만들어내었다. 또한 그리고리 메클레르도 김일성은 우리의 조언을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라고 밝힌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랬던 김일성이 소련을 등에 업고 엄청난 지지를 받던 조만식을 제거한 후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25 전쟁 이후인 1950년대에는 전쟁의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박헌영 등 반대파를 숙청하여 확고한 독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주체사상을 확립하여 중국과 소련에 대한 자주노선을 선포하며 인민들을 철저히 세뇌시키고 세습 독재체제의 이념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에서 보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김일성의 해방 이전 행적, 그리고 김일성이 소련군의 꼭두각시로 북한의 지도자가 된 과정을 보셨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한국의 근현대사는 외세의 간섭과 침입으로 점철되어 있어 다룰 때마다 항상 속이 쓰린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역사를 정확히 되짚어보고 성찰하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김일성 독재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던 국내 숙청 작업과 주체사상이 확립된 과정을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